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슬람 특강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한 1년 조금 못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슬람에 관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카운트 이슬람을 하거든요. 인카운트 이슬람은 초점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이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조금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슬람 특강은 가능하면 좀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 접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하는 장. 그래서 굉장히 제 꿈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좀 무슬림들이 고민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슬람 특강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슬람 이야기를 이렇게 특강이라고 들어보는 시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갈 생각 못 하시죠? 그런 면에서 저희 이슬람 특강을 좀 앞으로 저희들은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첫 단추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 우리가 앞으로 무슬림들과 만날 때도 좀 이렇게 어떤 전도적이거나 선교적인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저는 지난 한 16년 동안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디바인 컨택으로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을 너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100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무슬림 세계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300년 동안 사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모더니티, 현대화의 이슈도 실은 그런 맥락에서 무슬림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슬람 세계를 복음적으로 또 무슬림들의 관점과 또 우리가 그 관점 속에서 복음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간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선교의 가장 큰 어떤 띠이 뭔가 하는 것은 저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육신을 요즘 여러 방향에서 제가 사실 묵상해 봅니다. 인카네이션을. 그래서 되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꼭 빌립보서 2장 사실 5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선교적 목적도 그 안에 충분히 가장 중요한 그러한 관점으로 담겨져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실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으로서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시는 시도. 저는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중요한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이슬람 특강에 특별히 좀 묻어 있지 않는가, 배어 있지 않는가 그 노력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계층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든지 해도 끝에는 뭐예요? 열심히 성교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날 때 그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성교하자. 극결론을 내려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동양 사람으로서 아는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정백승인 것처럼 지피지기, 그죠? 나도 알고 나의 적도 아는, 사실 적이라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 우리 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대결 구도로 이제 보게 되는데, 무슬림들을 좀 더 이해하는 쪽에 좀 우리의 마음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사실 제가 이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강의라고 하는 수준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슬림들의 현대화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추고요. 제가 두 번째 또 현대화 이슈를 다루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디에스포라, 소위 말하는 그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소개할 두 분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 경계인, 주변인, 어떤 면에서 몇 개의 문화를 거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자선적 느낌들이 자기의 학문적이고 이슬람을 접근하는데 많이 배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면에서 좀 유럽과 이 미국 쪽에 살고 있는 무슬림 디에스포라들이 생각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실 그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사실 렌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테러리스트예요. 그죠? 그리고 테러리스트 즉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렌즈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레퍼런스, 증거를 우리가 좀 갖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 여러분 나와 있는 그 이슬람 관련 서적이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한 4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400여 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슬람과 현대화, 모더니티의 이슈를 다룬 책이 사실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역시 우리 모두의 관심에는 벗어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책들이 사실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 유럽의 어떤 그 정치적이거나 또 문화적이거나 또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슬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들을 사실 좀 가져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불행하게도 모든 책들이 우리가 두려움에 드는 원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강의안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쭉 할 텐데, 이제 인카운트 이슬람을 들으시면 이슬람 역사에 대한 좀 개관들이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가 1400년 전, 그죠? 무함마드가 570년 태어나고, 그리고 632년에 죽고요. 그 다음에 4대 칼리프들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칼리프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속도로 사실 이슬람 세계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 엠파이어, 사실 제국을 형성해요. 그래서 첫 제국이 um마야 왕조라고 나옵니다. 그 왕조는 말하는 아랍 사람들의 아랍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뭐예요? civilized, 문명화된 지역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고, 실은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많은 영역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긴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돌이켜 역사로 보면 어때요? 거의 한 100년? 거의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사실 수세기를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 수성하고 지켰던 그러한 지역들이 이슬람 세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뭐예요? systemized.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위 통합된 그러한 뭐예요? 삶의 가치를 주는 그러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기보다는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운동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무슬림들이 피크라고 하는 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하고 법을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뭐예요? 꾸란, 그죠? 꾸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꾸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쟁이 우마이야 왕조 말기부터 우리가 아는 아바시드 왕조에 이르기까지 사실 조금 이 법이 형성되면서 그 꾸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쟁이 계속해서 붙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사리아하고 무타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카운터 이슬람이나 이슬람 역사를 좀 보시면 사실 이슬람 역사가 처음 시작해서 과거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뭐예요? 헬레니스틱한 그러한 필로소피, 철학이나 또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리학적인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 중세가 들어오면서 다 기독교는 뭐예요? 라틴어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수많은 네스토리오스 교인들. 그 교인들은 뭐예요? 비잔틴 제국에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위 말하는 덴미, 보호받는 백성으로 마이너리티로 살아갔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멀티컬처럴했고 멀티링구얼했다.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살았고 다 언어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뭐예요? 아람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랍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헬라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우마야 왕조가 굉장히 뭐예요? 놀라운 과학적, 문명적 발전을 사실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꾸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뭐예요? 무슬림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무슬림 세계를 좀 바라보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칼리프들, 그죠? 칼리프는 뭐예요? 무함마드의 계승자입니다. 굉장히 뭐예요? 종교적 권위도 있고 세상적 권위도 있고, 그죠? 통치자이기도 하고 뭐예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4대 칼리프 황금 골든 에이지라고 해요. 황금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슬람 세계가 소위 말하는 엠파이어가 되면서 뭐예요? 통치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종교를 뭐예요? 해석하고 종교를 통치하는 사람이 뭐예요?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는 뭐예요? 울리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울리마들이 법에 대한, 특별히 꾸란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이 아사리와 이 무타질라, 특별히 이 우마이야 왕조를 지나서 아바시드 왕조에 왔을 때 이 무타질라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reason, 그죠? 우리가 이 생각을 강조하는 그러한 학파.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가 모럴리티, 도덕을 느끼고 그리고 계시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알라의 말씀이었던 꾸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무타질라파가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제국의 보호를 받고 굉장히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간에 뭐예요? 아싸리파라고 하는 이 아싸리를 통해서 이 어떤 새로운 학파가 생겨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리터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계시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꾸란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무타질라파는 뭐예요? 결국 이성을 중심으로 꾸란을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사실 이 나오게 된 것들이 뭔가 하면 이 타클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건 이미테이션입니다. 울리마가 사실은 이 모든 종교적인 뭐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인터프리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리마들이 뭐예요? 전해주는 꾸란적 해석과 뭐예요? 이러한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그대로 뭐예요? 사람들이 이미테이트하는. 그래서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질문하지 못하겠어요. 좀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이렇게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 좀 두려운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면 뭐예요? 뭔가 주님이 여러분들 살짝 어디 데리고 나가실 것 같은. 사실 무슬림들이 바로 이 타클리드 때문에 이스티하드라고 하는 사실은 뭐 좀 사실 이스티하드는 이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을 뭐예요? 닫아버렸습니다. 꾸란을 무슬림들이 스스로 읽고 뭐예요?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11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모더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무슬림 세계의 꾸란, 특별히 세이크리드 텍스트라고 하는 이 꾸란과 하디스를 어떻게 무슬림들이 이해하게 되었는가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타클리드는 사실 울레마의 해석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가 뭐예요? 인도받고 그리고 꾸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로운 해석, 이 부분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쉽게 말하면 뭐 시간을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한 1000년 동안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세 가지로 사실 이해하는데 학자들은 이런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적인 이슬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 하스가 뭐예요? 성지순례죠. 성지순례를 가는 대신 아주 성스러운 돌에게 가서 경배하면 하스가 어떻게 해요? 상세가 되는 그러한 지방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이슬람의 5가지 기둥과는 뭐예요?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춤을 춘다든지, 그죠?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 알다시피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사우디 정부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메카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는 메디나로 갈 때 꼭 뭐예요? 무하마드의 무덤에 가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러니까 아주 성자의 무덤에 가서 예배하고 성자의 무덤에서 복을 비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관습적 이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대중 이슬람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모리테니아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뭐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이러한 그 뭐예요, 여러분? 그 관습적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펀더멘탈리스트 그리고 이슬라미스트, 그죠? 이슬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갖고 있는 뭐예요? 리바이벌리스트 이슬람입니다. 관습적 이슬람, 그 다음에 뭐 부흥주의적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지금 아는 가장 뭐예요? 이집트의 살라피라든지, 그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라든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폴리티컬한 이슬람을 우리가 대개 이러한 영역에 넣습니다. 사실 역사를 좀 이해하면 그들이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됐는가를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리버럴 이슬람이 있습니다. 리버럴 이슬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리버럴 이슬람 하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그죠? 또 여러분 자유주의 하니까 뭐예요? 뭐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성경도 다 이제 갖다 버리고 복음서도 갖다 버리고, 요즘 미국에 80년대 한참 이제 그 득세했던 게 인기가 많았던 게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자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거, 말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발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런 리버럴 이슬람으로만 꼭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폭의 사실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티, 소위 말하는 이 현대를 직면하는 무슬림들이 반응하는 이 현대화 이슈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큰 질문을 하나 던지면 하디스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꾸란이 있습니다. 그죠? 꾸란이 이제 여러분들 뭐 저기 요즘 이태원 가도 여러분 뭐 요즘 이태원에 가서 안 주더라고, 공짜로. 우리가 초창기 2006년, 7년, 8년까지만 해도 가서 공짜로 막 얻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 교황청에서 만들어냈던 그 꾸란이 있는데 요즘은 돈 받고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란 여러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아랍어를 모르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꾸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100년 전에 어떻게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사실 이렇게 읽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잖아요. 꾸란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리고 1장을 제외하고 2장부터는 제일 긴 거에서부터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연대적 성경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 읽으시려면 여러분이 끝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다시. 짧은 데서부터 읽으면 그게 메카장이고 대부분 긴 건 메디나 장입니다. 근데 이 꾸란을 여러분 사실은 3대 우트만 때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 꾸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그 오리엔탈리스트들 소위 말하는 이 공격들이 심해서 지금 선교사도 그렇고 이 꾸란에 막 이제 손을 댑니다. 근데 사실 무슬림들은 꾸란에 손은 안 댑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정말 꾸란을 해석할 수 있는 잣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잣대가 소위 말하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는, 한국 하디스는 지금 최영길 교수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하디스에 소위 말하는 손을 댈 수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디스를 한번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하디스를 다시 편집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디스 중에 가장 유명한 하디스가, 물론 무슬림 세계도 1400년 동안 하디스를 소위 말하는 본문 비평적으로 사실 걸러내고 진위를 파악해 왔었어요. 근데 그 진위 자체가 사실은 그 테크닉 자체, 툴 자체가 누가 개성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hermeneutically 좀 이렇게 그 주해적으로는 조금 딸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모조적이고 지어내고 전설적인 하디스, 소위 말하는 무하마드의 언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게 알-부카리 하디스와 무슬림 하디스입니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건데 알-부카리 같은 경우는 한 9권으로 돼서 한 7,000개 정도의 무하마드의 언행이 1, 2, 3, 4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디스가 꾸란만큼 세이크릿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럼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손을 댈 수 있는가, 무슬림이?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앙카라 대학입니다. 2008년에 터키가 여러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터키 2008년에 앙카라의 대학 신학부에서 터키 종교성과 함께 사실은 이 하디스를 다시 진위를 파악하는 위원회 작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석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필요로 사실은 이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디스를 재수정하고 그 다음에 재해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디스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함마드가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3일 이상을 여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3일 이상은 여행하지 말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디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디스의 권유를 보면 뭐예요? 모든 무슬림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3일 이상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을 대는 거죠. 하디스에 손을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무슬림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무하마드가 그 시대에 뭐예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뭐예요? 물 한 포대를 들고 나갔다가 뭐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3일이면 너무 긴 시간. 3일이면 뭐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하츠를 가는 것도 사실 하츠라 그러는데 갔다 온 사람들을 기록에 보면 있죠. 1900년대, 100년 전, 한 150년 전에도 보통 10만 명이 함께 가면 돌아올 때는 한 5만 명 정도. 영광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막을 지나고 메카까지 가는 건 굉장히 그 시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3일 여행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은 여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 시대의 무함마드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것은 종교적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순전히 cultural, 그 다음에 환경적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근원적인 진리로 굳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다시 재해석하고 하디스를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캐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 어떤 띵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디 후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것은 아마도 이슬람 세계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도의 메가톤급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언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이 이슬람 세계에 있습니다. 하디스를 새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편집하기 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슬람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 국제적 환경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아미나 라왈이에요. 이 아미나 라왈은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가면 굉장히 이제 분쟁 지역인데 이 카노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사실 2000년에 이 샤리아법을 이제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제가 말리 보니까 좀 도둑질했다고 지금 팔이 잘려가지고 두 사람 남자들이 CNN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국제적 어떤 센세이셔널리즘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2000년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2002년 3월에 사실 이 그 아미나 라월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30세인데 사실은 이 그 혼외 정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리아 법정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석형을 받았습니다. 곧 이제 그 1심 재판에서는 투석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국제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프라 윈프리에서도 쇼에서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랜스 암스트롱이 이제 그 프랑스 투어 여러분 자전거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운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오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 아미나 라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워싱턴 DC에 있는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날라온 편지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120만 장. 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번 나가면 우리 팔자 고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미디어라는 거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무서우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컨트롤하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심에 가서 사실은 그 무죄형이 됐어요. 사실은 뭐 이 여자하고 이 여자를 이렇게 사실은 상습적으로 레이프한 그 남자인데 이 남자는 사실은 뭐 무죄로 석방이 바로 됐죠. 바로 되고 난 다음에 3심에 가서 사실은 샤리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특별히 사면하고 뭐 이렇게 특사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 세계가 그렇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 샤리아 법에서는 사실 투석형이 나왔지만 사실 3심에 가서는 똑같은 샤리아 법정이었는데 판사 5명이 중에 4명이 무고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안 잡혔고 그리고 아미나가 충분히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1심, 2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특별히 샤리아를 또 샤리아의 근간이 되는 하디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벌써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질문 없으세요? 이 사람은 파즈르 라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슬람 앤 모더니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고 시카고 대학에 여러분 이제 동양학 연구, 이슬람 연구가 있는데 굉장히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만큼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고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슬림이 그 파즈르 라흐만이 쓴 이 이슬람의 모더니 책을 제가 보면서 사실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정말 이슬람과 저희 모더니티가 함께 갈 수 있는가? 함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으면서 제가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혹시라도 이슬람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그 umma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사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저희 말하는 이슬람 인텔렉츄얼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세계도 굉장히 지금 학구열이 높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훨씬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쓴 글에서 그걸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았는가. fear.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제게 들었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굉장히 지난 한 몇 주 동안 좋아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삼 TV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Islam's Predicament with Modernity예요. 모더니티, 현대화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뭐 아픔, 한계, 장벽, 고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사실 이분은 시리아 사람인데 대학 때부터 독일에 살았고 독일에서 30년 이상 살아서 30년 이상 살면서 우리가 아는 괴팅겐 대학에서 국제학을 가르쳤던 무슬림이고 그리고 27권의 독일어로 된 책을 썼던 사람이고 무슬림 세계가 앞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가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사실 독일에서도 자기 책에 자기 자전적 노트를 쓰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독일에 살았는데 그 독일의 어떤 신문과 어떤 그 미디어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30년 동안 꾸준하게 27권의 책을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적 리버럴 이슬람에 대해서 썼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는 유럽과 디아스포라 무슬림과 사실은 무슬림 세계의 무슬림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깊은 frustration을 봤습니다. 아마 이 fear과 이 frustration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현대화를 직면하고 있는 이슬람 또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저는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이슬람을 공부하고 또 무함마드를 보면서 늘 인카운트 이슬람에서 이야기하지만 deficiency, 결핍을 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예요? 복음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고요. fear하고 이 frustration은 우리가 인류의 어떤 파트너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창조물로서 함께 뭐예요? 공감해야 되는 전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앞에 라흐만은 죽었습니다. 고인이 되고요. 이분은 44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왕성하게 코넬에서 하버드에서 그리고 괴팅겐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 활동을 아직도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뭐 굉장히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좌절을 고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과 모더니티가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우리 기독교는 모더니티와 이 크리스천리티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정제된 그 프로덕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한 300년 동안 계몽주의,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죠? 자기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뭐예요? 변화들, 그죠? 이성과 가치와 이런 어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천 인텔렉츄얼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비껴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사실은 충분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윙스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있는데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이 과학적 사이언티픽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라직이거든요. cause and effect, 그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우리 동양적 사고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제일 저도 대학까지 나와서 한자를 잘 알지만 처음에 왔을 때 신토불이라 그래서 신토불이가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땅하고 내가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사고 안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낼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이슈거든요. 근데 선교적 이슈이기도 한데 한 30년 동안 이 이슈를 안 다루다가 최근에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선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폴 리포트의 그 선교사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self-theologizing, 자기 신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화두를 서양 사람이 던져도 그 화두를 풀어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사실 우리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낼 단계에 오지 않았나, 조그만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현대화 이슈를 다루는데 사실 여러분 이슬람은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 시스템입니다. 그죠?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통합적 시스템 안에는 릴리전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패밀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통합하는 이슬람과 모더니티가 정말 comparable, 상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뭐예요? 이미 무슬림 세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현대화의 어떤 그 역사적 개관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역사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세계가 거대한 제국을 um마야라든지, 그 다음에 아바시드를 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갈리갈리에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16세기, 17세기 들어와서 뭐예요?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재편성됩니다. 왜냐하면 16세기 들어오면 뭐예요? 여러분이 스페인 가보셨어요? 네, 스페인 가면 여러분 아람브라 궁전이 있고 그죠? 그라나다 이런 아주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킨 이 스페인의 모든 문명은 뭐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516세기에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도 국왕에 의해서 뭐예요? 르콩케스타, 소위 말하는 이슬람 재정복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어때요? 무어족 무슬림들이 아프리카로 쫓겨났습니다. 더 아주 냉혹했다고 그럴까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 세계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무슬림 세계는 항상 뭐예요? 소수 종교인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뒷미로서. 아주 멀티 릴리저스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벨라 페르난도가 뭐예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오스만 터크 제국, 그 다음에 무굴 제국, 그죠? 우리가 아는 사파비 왕조가 생기면서 특별히 이 오스만 터크 제국이 강력한 그 정복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비엔나까지도 침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 먹고 있는 뭐예요? 크라상도?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 유럽과 오스만 제국과의 만남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크라상 빵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그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강력한 그 요새였던 이스탄불을 사실 이제 정복합니다. 비잔틴 제국이 16세기까지 상존했던 이유는 그 광활한 아나톨리아를 다 잃어버렸지만 사실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지역은 사실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정학적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무슬림 제국이 처음 셀죽부터, 셀죽 그 이전에 이미 아바시드에서부터 사실 공략하려고 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정학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광활한 어떤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제국이 또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독들을, 그죠? 총독들을 이렇게 선명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와해되어 가는 그러한 이슬람 오트만 제국의 가장 강력하게 부활했던 곳이 바로 이집트의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 이집트 총독이
굉장히 뭐예요? 19세기 들어와서 이 이집트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거의 오스만 제국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주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1798년에 나폴레옹이 뭐예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에 3년 주둔해요. 사실은 나폴레옹이 재밌습니다. 무슬림처럼 옷을 입고 무슬림 이름을 가져요. 그리고 무슬림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계몽주의 사상과 발전된 과학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알자바르티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는 스칼라, 소위 말하는 이제 울라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부인하는 물질주의자들 이렇게 봤는데 사실 나폴레옹이 3년을 있으면서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을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모든 곳에 전했던 것처럼 이슬람 세계에 이 나폴레옹이 가져왔던 소위 말하는 이 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학자를 데려와가지고 과학적 어떤 공식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증명이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 3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북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 소위 말하는 그 나라의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제가 구례에 우리 심원성이 계시지만 가보니까 정말 유적지를 갔는데 있죠. 유적지 구석구석에 철로를 다 깔았더라고요. 있는 거 다 철로로 다 기차로 해서 다 가져가려고. 사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와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전쟁에 지가지고 영국한테 보상할 게 없어서 영국이 내놓으라는 게 뭐였어요? 로제타 스톤이었죠. 로제타 스톤. 요즘 로제타 스톤 언어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 로제타 스톤이, 그 언어 배우는 그 프로그램, 30만 원 내면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 흔적을 남기고 사실 가서 이집트에 사실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무함마드 알리가 새로운 이집트를 세우면서 타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5년 동안 프랑스에 살았어요.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의 법과 프랑스의 테크놀로지와 과학과 모든 내용들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 이슬람 세계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 모더니스틱한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아프가니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슬람 모더니스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더니스트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뭔가 하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슬람 역사의 어떤 큰 틀의 흐름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 받을 때 그 사람들도 뭐예요? 똑같이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꽃갈 모자, 파스라 그럽니까? 뭐죠? 그걸 벗어야 되고, 무슬림 복장을 서양식 복장으로 바꿔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상투를 자를 거냐, 안 자를 거냐? 한복을 입을 거냐, 벗을 거냐? 똑같은 뭐예요? 고민들을 사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프가니 같은 사람들은 조금 안창호 선생하고 비슷하지만 이분은 이슬람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세컨 클래스, 2등 국민적인 이슈들을 뭐예요? 이슬람으로 다시 풀어낼 수 있는데 그 이슬람을 뭐예요? 풀어가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타클리드가 아니라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리전, 그죠? 이걸 통해서 풀어내고 뭐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 안에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무슬림들이 직면하고 현대적 이러한 그 이슈들, 가치들을 뭐예요? 충분히
인터커넥트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알-아프가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20세기, 19세기 말에 굉장히 이슬람 세계, 특별히 그 중동 지역의 임팩트를 줬던 그런 사람으로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집트에서 가장 그 탁월한, 여기서 알-아프가니 같은 경우보다 제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모하마드 압두는 훨씬 더 탁월했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현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알-아자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자르 대학이 여러분 가장 이슬람 세계 안에서 권위가 있는 신학교 같이 생각하지만 이 압두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커리큘럼 자체를 굉장히 수용적으로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프티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법률적 권위를 가진 지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가면서도 이 사람이 사실 알-아자르 대학이 여러분 우리가 듣다시피 이슬람 세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권위 있는 그 모든 법률적 해석이 알-아자르 대학에서 나오지만 그 알-아자르 대학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이 알-아자르 대학에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과목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커리큘럼적 싸움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현대화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압두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앵글을 다르게 가서 좀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터키가 있습니다. 그죠? 이 터키는 사실 탄지마트라 그래서 이 탄지마트는 소위 개혁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고종 황제가 좀 개혁 운동을 좀 했습니까? 사실 고종 황제는 안 했죠. 근데 누가 했어요? 갑신정변을 통해서 이 김옥균과 그 세력들이 갑자기 정권을 탈취하고 확 개혁적 조치들을 발표했잖아요. 하긴 우리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표정인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탄지마트가 실은 1839년부터 1876년까지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사실 칼리프가 터키 안에 힘을 넣었습니다. 이미 터키는 기운은 이때만 해도 이미 터키는 유럽의 병자였고, 그리고 유럽의 열강들이 사실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덩치가 큰 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영국이 인도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참 저는 흥미로워요, 사실은. 근데 그 오스만 터크 제국만 해도 영국, 프랑스, 사실은 이 독일, 이 열강들이 절대로 이스탄불로 진격해 가지 않았어요. 주변 지역들을 시장화하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사실은 이 술탄하고 같이 협상을 벌이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역학 관계가 사실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웠지만 이 쇠락해가는 오스만 제국이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그러한 현대적 개혁 법안을 사실 내고요. 그게 이제 교육, 법체계,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비무슬림들과의 동등한 관계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딤미라고 하는 것은 요르베아트라고 하는 사실 필명을 가진 분이 한 2권의 책을 썼는데, 이 딤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1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시민으로 살아갔지만 사실 항상 2등 국민이었고 차별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탄지마트를 통해서 그러한 그 차별법을 폐지하고 모든 무슬림과 모든 비무슬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성애도 그때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대요. 여러분 이슬람 세계 지금 이란으로 가보면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이슈입니다. 근데 탄지마트 때 동성연애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사실은 개혁적이고 현대적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터키는 제가 가능하면 한 3월이나 우리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을 한번 모시고 1960년대 이후에 터키의 현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의 식민지였고 1858년 무굴 제국이 몰락하고 아르가 같은 경우 여러분 가시면 타지마할도 있고 그죠? 엄청나게 큰 제국 무굴 제국을 만들었지만 실은 인도가 영국 식민화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변화를 사실 이제 역사적 부침을 하지만 그 중에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드 마흐메드 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리가르 대학을 사실은 이제 설립을 하고 알리가르 대학 이분은 프로 영국 그러니까 친영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일본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문명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친영국적인 그리고 영국의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알리가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지금은 알리가르 대학이 거의 이제 무슬림 펀더멘탈리스트에서 장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알리가르 대학이 아니라도 이제는 수많은 이제 근대화를 품을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생겨났고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무함마드 이크발 같은 사람도 근대화에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키스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잔나라고 하는 사람이 파키스탄을 이제 건국할 때 이 건국하는 이 잔나의 아주 정신적 지주였던 아주 페르시아에 능통했고 시인이었고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화를 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어떤 19세기의 근대화 노력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실 종식을 구합니다. 이슬람 세계가. 그리고 사실은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민족주의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결코 유럽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깊이 인발부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소위 지금도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모든 현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서방 세계가 꼭 존재한다고 하는 이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지금 아주 폭력적인 무슬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전히 무슬림들에게 통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거의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이슬람 제국들이 각자 열강들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데 되게 1차 이슬람 현대화의 노력들은 결국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1912년입니까?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 여러분 이제 내셔널리즘과 소셜리즘이 들어옵니다. 아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민족주의의 거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셜리즘과 소위 이게 태그된 커뮤니즘의 거두는 누굽니까? 예? 김일성이 아니고 박헌영이죠.
우리가 이게 현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통하는 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내셔널리즘의 가장 거두가 누굽니까? 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아타투르크 케말입니다. 그러니까 케말 파샤라고 그러죠. 제가 91년도에 터키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제가 어린 시절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성웅 이순신이었습니다. 근데 터키에 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타투르크 케말.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동상이 있고 모든 지역에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타투르크 케말이 칼리프제를 종식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광대한 오스만 터크 제국을 뭐예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압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연합군들을 터키 땅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가 사실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터키가 내셔널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리즘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두 가지. 나세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세르는 이집트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왕정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건대화한 사람이 나세르입니다. 그 자유장교들의 어떤 그 쿠데타를 통해서 사실은 이집트를 이제 장악하고 건대화시키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지금도 있는 뭐예요? 중동 지역의 바트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담 후세인도 바트당 출신이고요.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시리아에 있는 알바샤 대통령도 알라위지만 사실은 이 정당은 바트 정당. 근데 그러한 추구들이 다 커뮤니즘과 소셜리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0년 전, 60년 전에는 그런 나라들이 다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소련과 손을 잡았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은 이슬람 제국 안에, 세계 안에 뭐예요? 현대화의 시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장, 여러분, 제가 왜 6.12 전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6.12 전쟁은 1967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4일 만에 이 가자 지역과 이 골란 지역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참패였어요. 근데 이 참패가 사실 역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슬람 제국의, 이슬람 세계의 아젠다를 처음에는 뭐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주의자들과 소셜리스트, 그죠?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줬지만, 이 6.1 전쟁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펀더멘탈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이나 이슬람주의자들이나 테러주의자들에게 사실 이슬람의 아젠다를 넘겼다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흐름들이 사실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현대화의 이슈가 이슬람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뭐예요? 사실은 핑퐁이 되듯이 뭐예요? 현대화 이슈를 다루기에는 뭐예요? 이슬람 세계가 역부족이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슈들을 사실은 하이제킹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이제킹된 아젠다를 더 부각시키는 서방의 미디어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현대화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들어와서는 누가 다루기 시작한, 물론 사실은 터키에서도 다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루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실 현대화 이슈를 다룹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친다면 바로 유럽과 유럽 밖에 있는 무슬림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여러 사람들, 제가 바산 TV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릭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옥스퍼드에서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현대 이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재밌는 건 이 타릭 라마단은 여러분 1920년대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 지금 여러분 모르시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의 정당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 이 알바나도 현대주의자입니다. 왜냐면 제가 압두보다는 제가 알바나가 훨씬 더 안창호 선생님에 가까워요. 이게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운동을 좀 이게 전도사들은 몸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육질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뭐 요즘 그게 뭐 이슈 아닙니까? 근데 1920년대에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운동이라든지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 알바나가 사실은 이런 현대운동을 이슬람과 결합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망명을 떠납니다. 망명을 떠나서 사실은 태어난 사람이 타릭 라마단. 타릭 라마단은 이 하산 알바나의 외손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런데 이 스위스 태어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적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독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아쉽게도 원서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의 접근은 지금 바산 RTB 같은 사람들은 너무 리버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어떤 실질적으로 이슬람의 어떤 중요한 꾸란적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현상과 컨텍스트를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안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바산 TV 같은 경우는 레디컬한 체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타릭 라마단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 제가 가능하면 이제 여성 이슈하고 다른 영역의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눌 텐데 이분은 이야기를 무슬림들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울리마들이 모든 이슈를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중세시대 1000년 전에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우리도 르네상스라든지 계몽주의 가면 뭐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람?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사람이 뭐 화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막 비행기도 만들려고 그랬고 그죠? 보니까 과학자야. 그죠? 사상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왜? 밝혀진 어떤 창조의 knowledge가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슬람 세계는 뭡니까?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삶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울리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마가 문제는 뭐예요? 본 것처럼 타클리드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해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오리지널 텍스트로 들어가려면 울리마와 과학자와 그리고 엔지니어와 이런 어떤 부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이슬람적 프린시플과 그리고 이슬람적 적용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퀘션들을 저는 좀 던지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의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여러분 오스카에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영화 중에 사실은 흥미로운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고라고 여러분 벤 애플릭이 감독했던 이란 혁명이 있었을 때 6명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하는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인데 보니까 조연상으로만 올라 있더라고요. 베스트 그 픽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아주 흥미로운 영화가 링컨입니다. 링컨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흥미로운 영화가 The Django Unchain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흑인 영화입니다. 흑인이 주인공이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카프리오도 나옵니다. 근데 이 흑인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 제가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영화 평을 보고 영화를 비평한 걸 보니까 그 감독은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백인이 여전히 흑인의 역사를 보는데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리엔탈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흑인은 뭐예요? 미국 대륙에 살면서 복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평을 한 그 흑인 그 지도자 이야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흑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미국에 컨트리뷰트하고 살고 싶어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미국에도 600만에서 800만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인카운트 이슬람을 보면요. 인카운트 이슬람 두 번째 과는 이슬람의 확대는 실은 무슬림 학자들이나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맘들이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서는요? 미국에서는. 이분들은 초청받으면 너무 기쁘게 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대화하고 싶고 자기들의 사실은 내면을 좀 나누고 싶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초청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인카운트 이슬람에는 제가 아직도 초청을 못 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미국에 있는 사실은 무슬림들도 어떻게 해요? 그 미국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도 동일하고 저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뭐예요? 우리가 사실 찾아내면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관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 고민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역이 쉘터 사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지금도 제가 가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었는데 미국 사람의 그 관대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냐 그렇게 힘들게 가서 이제 차도 고장나고 뭐 거의 이제 그 머물기로 한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이 차도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니까 그분의 냉장고를 열었는데 막 모든 게 가득 차 있고 그분이 이렇게 메모를 붙여놨는데 이건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 밑에 키가 하나 또 달려있더래요. 이건 우리 차고에 있는 차인데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30년 전에 은혜를 받고도 지금 만나도 How can I help you? Are you living okay? 잘 살고 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난 지금 한국에서 연봉 1억 이상 받고 살아요. 지금 아우디 타고 다녀요. 그런데도 어떻게? 괜찮고 먹고는 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배운 멘탈리티예요. 우리가 전수받.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어떨까? 무슬림들은 무슨 고민을 안고 살아갈까? 먹고 사는 고민만 할까? 아니면
한국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고민을 할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뭐예요? 무슬림들이 만나고 있는 현대적 이슈를 우리 좀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이 문예한인데 여러분하고 오늘 1시간 반 강의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역사적인 개관이나 여러분들에게 좀 그 지적이고 영적인 자극이 되기를 사실은 이제 바라고요.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좀 일독을 좀 권하고 싶은 건데, 실은 그 갤럽에서 한 10년 동안 거의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57개 정도 됩니다. 머저리티로 있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의 중에서도 주요한 나라들을 10년 동안 사실 가장 그 첨예한 이슈들, 여성의 이슈들,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이슈들, 샤리아의 이슈들을 사실 좀 서베이를 했어요. 여러분 서베이를 하고도 어떻게 인터프리트, 그러니까 해석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존 에스파치토 같은 사람은 뭐 굉장히 저서를 많이 쓴 이제 그 띵커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일하던 무슬림 여인인데 뭐 그 시니어 수석 연구원이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Who Speaks for Islam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일독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킨들로 다운을 받았지만 그 바삼 TV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현대화 이슈를 안고 있는 이슬람의 고뇌라고 하는 그 책도 여러분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어쨌든 저는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여기서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질문 한 5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집사님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이게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복음은 중단 없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살아내야 되는 사역자들은 사실은 이제 총체적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딱 이런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뭐 테이프 뿌렸는데 보니까 뭐 몇 년 지났는데 막 교회가 막 몇백 개 섰더라. 참 허망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야, 이거 뭐 계속 여러분 한국 지금 통계에 나온 거 보면 1년에 우리 선교사들 생활비만 3천억입니다. 지금 한 19,000명 정도 되는데 프로젝트비 말고 순수 생활비만. 안 가고 3천원 가지고 그냥 테이프 만들고 뭐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교회 쓰잖아요. 그죠?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또 해내야 되고. 그죠? 그건 매일 밥 먹는 일이고. 사실 여러분 먹는 밥을 늘 모아놓으면 썩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서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이슬람 특강은 조금 저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현대화 이슈들을 솔직하게 무슬림들과 다루게 되면 이슬람 세계를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몫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선교사로서의 뭔가 발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좀 저는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200년, 300년 동안 지금 끊임없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도 되고 또 치유도 되는, 소위 말해서 온탕냉탕을 계속해서 들락거려야 되는 이 무슬림들에게 우리 아시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고 그들의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2003년, 2년입니까? 극장 테러가 모스크바에서 있어서 거의 한 700명이 50명 무슬림 체첸 그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그래서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독가스 때문에 죽어야 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체첸 교회를 갔거든요. 체첸 교회를 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러시아 사람들의 기도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다게스탄이라고 하는 곳, 체첸 옆에 있던 지역에서 있다가 러시아 도시로 딱 갔거든요. 근데 그 우리 옆집에 아파트 사는 그 러시아 아줌마가 우리가 체첸 옆 다게스탄에서 왔다니까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야.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정말 저주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체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체첸 그리스도인들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역사적 공감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도 100년 전에 그리고 언제 몇 년 70년 전에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저께 저녁에도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그 내용이 민족 그 연구소에서 만드는 걸 보면서 이런 우리의 정말 그 선열이 있었구나. 진짜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직 내 피에 그 우리의 아픔과 뭐예요? 우리의 역사적 어떤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체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테러가 살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역사에 그 교차로에 제가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공감할 수 있었죠. 정치적 이슬라미스트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났긴 했지만 그들이 태동할 수 있었던 역사적 환경은 뭐예요?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나라. 여러분, 체첸에 대한 우리처럼 똑같이 강제 이주를 당했거든요? 강제 이주를 당한 더리 히스토리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2권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 조선님보다 훨씬 더 열악했구나. 조선님보다 훨씬 더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체첸 사람이거든요. 그 제정 러시아에서도 3번이나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체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 내게 있으면 뭐예요? 나는 그들하고 충분히 뭐예요?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깊이 있는 역사적 인식, 역사적 공감은 우리가 매일 해내는 선교를 뭐예요? 품어주는 조언 뭐예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고 또 현대의 이슈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이 이슈는 훗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미스했던 부분들을 우리처럼 반복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
어떤 청년 대학생 친구로 보았을 때 그런 데 형성이 일어나지 잘 안 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청년 대학생이라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그 현실을 어떻게 좀 보여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고민해 가야죠. 뭐 다른 방법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은 개인의 이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개인의 이슈는 아니에요. 우리도 온몸으로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 이슈들을 담고 있고 직면하고 있다고 사실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누구도 다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이슈인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 구약을 보시면 그 아픈 역사인데 그게 역사와 함께 뭐예요? 우리 패부와 영혼을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문학에 문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비껴나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더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좀 너무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슬람 세계 현대화를 다룰 수 있도록 또 함께 더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